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저기,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루드하게. 재직자 전형이라는 얘기는 뭐죠? 전부 다 직장인이에요? 직업이 있는? 와우. 나보다 낫네? 부럽네? 그렇구나. 처음, 이런 식의 강의는 처음이라서, 제가 무슨 딱, 뭐 이렇게 한 대 모아놓고, 뭐, 재직자 전형만 들을 수 있다고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 하고, 매번 토요일 날, 그래서, 수고스럽게, 피차, 마찬가지 수고스럽게, 이제 수업을 해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저야 뭐 토요일 날 오는 거 뭐 별로 특별히 할 일 없으니까, 말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제 이름이고, 아마 필요한 거는 뭐 이거겠죠? 이메일. 그래서, 뭐지? 아니, 요즘 21세기 중반부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있는 연구실은 저기 과학관 413호, 명신관에서 수업을 잘 안 해봐가지고 오늘 강의실 찾는데 한참 걸렸어. 뺑뺑뺑뺑 돌다가 명신관에서 204호가 어디지? 하고 하다가 다행스럽게 복사를 하고 있는 클래스 메이트들을 만나가지고서 여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연구실 전화번호가 그다지 필요 없겠지. 제가 만약 전화를 씹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 주로 이제 이 이메일이나 문자를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질문이 있다든가, 뭐 급한 공지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소통 가능할 것이고, 또 굳이 꼭 찾아와야 할 일이 있다면 413호 과학관 4층 엘리베이터 문 딱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문, 거기 또 창문, 이렇게 살짝 창문으로 바로 거기 앉아있는, 맨날 졸면서 이제 앉아있는 찾을 수만 있다면 저를,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그것은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이크 없어도 다 들리죠? 네. 그래서 교재가 이제 교과서를 3개를 지금 집어넣어 놨는데,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강의인데 교과서를 3개씩이나 집어넣어 놨지? 어쩌자는 얘기야 할 때 저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뭐 미식 축구에 전혀 관심도 없을 것이고 뭐 해서 쿼터백이 2개 있다. 한 팀에 쿼터백이 두 명이 있으면 쿼터백이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이제 클리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꼭 3개를 집어넣어 놨는데, 이거 교과서 다 지금 사야 되는 거야? 아니지요. 아무것도 살 필요는 없고, 다만 교과서를 이렇게 3개씩이나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이 과목을 듣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학생은 그냥 막 학점 채우기, 뭐 그런 거 충분히 존중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새롭게 요즘 막 생명과학이라는 얘기 막 뜨고 여기저기서 신문에서 막 이상한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심지어 요즘은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생명과학에서 관심이 있어진다니까.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거, 야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뭐 이런 새로운 게 나왔어? 하고 뭐 곧 이 불가능한 게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게 도대체 뭐지? 하고 기왕 어렵게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다는데, 주위에서 조카가 이모 뭐 생명과학 이해 들었다는데 신문에서 이게 나오고 뭐야 뭐라고 할 때 최소한 뭔지 대충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뭐 그런 목적으로 듣는다면 그것도 역시 존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3개 교과서를 놓고서 필요한 거 혹시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냥 하나 사가지고서 보고, 다만 일단 주교재 1이라고 써놓은 이 책은 아주 참 좋은 책인데 얇고 싸고 12,000원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싸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일단 이 책의 목차를 그대로, 이 책 자체가 이제 연대에서 이 교수를 하시는 분께서 이제 주로 이런 교양 수업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지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생명과학의 이해를 저는
여러 해 동안 나름 가르쳐 왔지만 또 미국에서도 생물에 대해서 많이 여러 해 동안 또 강의를 해 왔었는데 이런 교양 쪽의 생명과학의 이해를 일단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교과서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생물학 책을 그냥 그대로 찾아서 했다간 그것은 조금 스코프가 맞지 않는다고 할까? 또 일반 생물학 책 중에서도 일반 생물학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전화번호부 책처럼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 책이 뭔지 못 봤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얇은 하지만 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 축소시킨 버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단순히 괜히 쓸데없는 게 복잡한 걸 괜히 빼가지고서 한 교과서인데 그게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 문과생들한테. 그래서 계속 책을 찾고 하다가 재작년부터 이 책에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찾기 괜찮다 싶어서 일단은 이 책의 목차대로 최소한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 책 자체가 워낙 상이하게 쉽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끝낼 수 있어요 사실 이 책. 하루 저녁에 하루 아침은 아니고 하루 저녁에 이제 보면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는 책인데 읽고 나서 글쎄 얼마나 깊이가 있게 뭘 알 수 있을까 하는 게 조금 무심히. 그래서 일단 제 강의 방식은 일단 목표는 이대로 이 내용을 발전해서 이 내용에 제 나름대로 살을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고라는 게 사람이 개인의 이고가 들어가게 되면 살이 엄청 붙게 되지. 괜히 이제 아는 걸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뽐내고 싶은 그 이제 하수들이 원래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내용이 조금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그것에 대한 변명은 이제 내용이 어렵다라는 컴플레인을 종종 들어요. 제가 강의 평가할 때마다 언제나 항상 이 컨시스턴트하게 듣는 컴플레인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이랑 내용이 너무 어렵다. 문과생이 어쩌란 얘기냐 이거 뭐. 난 백그라운드 생물학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쩌란 얘기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그게 아닌데 어려운 게 아닌데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왜를 강조 이 원리가 무엇인지 그냥 생물학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생물학은 무조건 암기 과목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오해가 있나 보다. 그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의대 가려고 미국은 의대가 아무 전공이나 막 갈 수 있는 의학 전문대학 의전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부 때 뭐 문과생, 이과생 할 거 없이 이 일반 생물을 전부 듣는다고 의대 시험을 치려고. 그럼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전부 의대 가려고 하니까 전부 스마트한 친구들이지. 생물? 암기 과목이지 뭐 하고. 아니거든요. 생물 암기 과목 아니에요. 역사 과목이 암기 과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역사 암기 과목 아니잖아. 그것처럼 생물도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내용이 아까 아직 거 근데 시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그냥 단순한 암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이걸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가니까 막 어렵다고 나 공부 엄청나게 했는데 이거밖에 못 맞냐고 하는 그런 컴플레인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게 옳은 방향이지 싶어서 아예 그냥 뭐 쇠기의 경읽기식으로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 글쎄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교과서를 주로 쓸 것인데 문제는 언제나 하다 보니까 진도 이 책의 반도 언제나 못 나가요. 하다 보면 한 3분의 2, 반은 나간 적이 있나? 한 3분의 2 정도까지 막 쫓아가다 보면 한 학기가 금방 허탈하게 끝나버리더라고. 어쨌든 이 순서대로 나가요. 대충. 두 번째 교재는 갑자기 여름에 뜬금없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딱 발견하는 책인데 이게 중에 한 10명의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 생명과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과학자들이에요. 이 10사람이 작년에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태원에서 강의를 했대, 자기들끼리 세상에. 일반 대중을 상대로. 그 강의를 한 그 10개 챕터 시리즈 그러니까 각 챕터마다 그 강의자는 이 전 세계적인 특히 이분 이름이 김빈넬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추앙을 받는 탑 과학자에 지금 서울대에 계시는데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나와가지고서 강의를 했단 말이야. 그걸 이제 발췌한 책이에요, 챕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교과서, 주교과서 1을 내용으로 제가 한 강의 중에서 그 토픽들이 전부 있지, 연관된 토픽들이. 그랬을 때, 그래? 내가 이 정도를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관한 좀 더 약간의 살짝 양념으로 한번 볼까 하는 내용을 그런 관심이 있다면 이 책도 이거 역시 뭐 그다지 비싸지 않은 책이니까 12,000원이든가 14,000원이든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전부 다 사라는 얘기 하나도 사지 않아도 돼요. 하나도 사지 않고 그러면 시험 볼 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전혀. 이 책을 하나도 사지 않더라도 보장을 해. A 받고 싶다. 뭐 학점을 A 받기 위해서 수강을 오로지 하는 그런 학생도 있을 거지만 그 뭐 얼마나 존중하고 그러면 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A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관계없이 있다 없다에 관계없이 어쨌든 더더군다나 이 책이 더 좋은 점은 각 챕터의 끝부분에 가서 언제나 이 기자가 직접 이 강의자들하고 인터뷰를 직접 해요. 그래서 전부 이 최근의 모든 관심사들이지 여기에 나온 거기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의 이 고견을 이 비전문가인 기자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쫙 들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책이다 싶어서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세 번째는 조금 더 포멀하게 이것은 약간 얇은 버전의 교과서예요. 이것은 그래서 왜 뭐가 무슨 소비자 가격 이거 저 아무 데서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어갖고 이 라이프 사이언스 출판사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괜시리 캡처 이미지 뽑으려고 그러는데 따로 이미지가 없어갖고 완전히 통째로 캡처하니까 소비자 가격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비싸고 그다음에 뭐야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35,000원씩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식으로 강의를 나가도 나는 제대로 된 공식적인 교과서 한번 보겠다라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책은 그러니까 모든 토픽별로 제대로 잘 정리가 돼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 인간이 뭐라고 했는데 그래? 과연 내 나름대로 그럼 내가 공부를 해볼까? 했을 때는 이런 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다가 요거 리저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꼭 한번 언제다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굳이 사지 않고 도서관 가서 요구하면 딱 열람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일단 교과서로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목적은 이렇게 내가 교과서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출판사에서 업자가 와가지고 이 강의 자료 파일을 딱 준단 말이야. 내가 강의 자료가 뭐 없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그림 강의 준비를 할 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인터넷에서 거기에 맞는 그림 뽑아서 오는 건데 혹시 거기에 여기에 쓸만한 그림 없을까 궁금해서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강의 자료 파일을 주더라고. 그림을 딱 보니까 또 몇 개 쓸만한 건 나중에 있으면 쓸지도 모르겠고 그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해본 거고 그러니까 뭐 전혀 여러분들이 사실 공짜로 PDF 파일로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런 생명과학 책들 많아요. 다만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영어 강의 분반도 몇 년째 계속 맡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공짜 책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 봤자 근데 뭐 안 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시험. 중간고사는 10월 27일 날 토요일 날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8주 수업이. 그럼 기말고사는 거의 크리스마스 다 돼가지고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9월 22일이 이게 공식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아니지만 사실 그 다음 날부터 공식이 이거 누가 올 거야 이거 22일 날. 그래서 조금 차라리 9월 22일 날을 수업을 없애버리고 전부 다 고향이 전부 서울인 건 제가 알지만 그래도 기분상 세상이 추석 이브에 수업을 하겠다는 건 조금 그렇다 해서 일단 여러분이 괜찮다면 9월 20일 날은 수업을 없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월 20일 날은 수업을 없애고 대신에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강 차원에서 마지막 주까지 그래서 기말고사는 12월 22일 날 토요일 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야? 산수도 못하네. 그러니까 이 점수 분포는 중간고사는 40%, 100점 만점으로 전부 총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중간고사는 40%, 기말고사는 55%. 꽤 크죠, 이거 기말고사는. 왜냐하면 일단 중간고사 때 탐색전을 벌여줄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대체 어떤 형식의 문제를 내는 건지 준비를 좀 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중간고사에 한번 겪어보고 알아서 이제 네 성향을 하고 이제 준비를 이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제나 이 임프루브먼트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가치를 둬야 되는 거지. 처음에 조금 삐끗거리더라도 나중에 정신 차려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막판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기말고사는 훨씬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배점을. 그 다음에 출석하고 수업 태도는 수업 태도야 지금 뭐 어떻게 가늠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출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출석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출석이라 아니 왜 남의 신체와 이 정신을 억지로 억제 제한을 해가지고서 여기 꼭 와 있어라 하는 것을 강요를 해야 되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사실. 어쩌라고. 다만 하기 싫다고 하면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학교에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럼 최소한으로 내가 해주마 해서 5% 이렇게 출석을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 사정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 내가 딱 눈여겨봐두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한 8주 후에 아니면 그냥 전혀 수업을 안 들고 있다가 시험 때 갑자기 득 나타난다든가 뭐 했을 때 탁 찍어가지고 내가 이상한 매 눈초리를 딱 쳐다본다든가 전혀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이 과거 히스토리를 비춰봐도 내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 그래서 그것은 출석 자체는 어쨌든 와서 필요하면 와서 이렇게 이 라이브로 본방사수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면 오는 것이고 아니면 뭐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출석을 했다고 해서 그 어떤 다른 어떤 무슨 뭐라 그러지 잉여 극부라 그러나 어쨌든 뭐 어디셔널 어드밴티지 같은 거를 베네핏을 기대하시지는 마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축복받을 일이고 그런데 별로 뭐 아니었다면 다른 방도를 취해야지. 그거를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냐면 이 두 번째 내가 컨시스턴트하게 받는 컴플레인이 이 강의 평가를 할 때 출석 체크 좀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저 보통 강의가 대형 강의실에서 한 100명 넘게 120명 막 그렇게 언제나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통 와서 출퇴하는 사람 많거든. 그래서 와서 찍고 도망가버리고 또는 이 3시간 연강간 수업에서는 1시간 이제 15분씩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20분 휴 이제 이거를 이 브레이크를 주는데 그 동안에 막 도망가버리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 그거 잡아내라는 얘기지. 억울하다는 얘기지. 자기는 나는 와서 열심히 들었는데 얘는 출석 찍고 도망간대요. 물론 조금 얄밉지. 나도 얄미워요 그런 사람들. 얄밉지만 그거 뭐 어쩌라고. 그거 다 나중에 다 자기들이 다 보상 받아요. 성적으로.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 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확실히 참 이제 이 호기심이 있어. 그래서 출석과 성적의 이 어떤 상관관계. 출석을 이제 대충 열심히 하는 학생들 대충 알잖아. 그다음에 대충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도망가 버리는 친구들 다 기말 가면 대충 얼굴 다 기억 나거든. 그래서 나중에 성적이 나오고 나면 비교를 해봐요. 그럼 희한하게 출석 안 하고 그렇게 한 학생들은 희한하게 점수가 안 좋아.
개인적으로는 나는 어떤 멋있는 검객같이 다 호련히 나타나고 시험을 탁 보고 가버리는데 점수가 A 딱 그래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데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라이를 해 보시든가. 그럼 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소위 말하는 성실하게 와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는 저건 출석 찍고만 도망만 가고 그래서 나중에 성적도 지가 잘 받으면 난 얼마나 억울해? 억울해하지 말란 얘기지. 그거 왜 억울해야 돼?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또 안 되더라고 그게. 왜 그러지? 좀 큰 미스터리인데. 그래서 시험 자체가 이제 곧이 아니라 사실 이런 방식의 시험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국말로 강의를 한 것은 여름 계절 학기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름 계절 학기 시험 족보 올려놓을 테니까 스노보드에 나중에 가면 어떤 방식의 시험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 아실 거예요. 물론 내용이 언제나 매년 달라져요. 언제나 똑같이 하는 이때 자존심 문제죠. 그러니까 언제나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거의 트렌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은 언제나 꼭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왜냐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달리 생각을 해도 이 문제는 또 나오게 되거든. 그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형식 자체는 이 주관식 오지선다형 찍는 거, 그 다음에 객관식, 그 다음에 주관식 그러니까 한 시험지 한 페이지에 한 3분의 1 칸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문제. 거기다가 빽빽하게 그냥 빗장에다 쓰고 제발 그러지. 공간을 주면 그 공간만큼만 쓰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많이 쓴다고 사실 될 일이 아닌데 이 간단한 이 키워드만 탁탁탁 써. 이게 문과생과 이과생들의 이 소통 방식은 달라요.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문과생이었거든요. 경제학 하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워낙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완전히 학부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이과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게 소통 방식이 달라요. 이과는 키워드 중심으로 탁탁탁 마치 수학 공식 풀어 나가듯이 하는 건데 문과생들은 이거를 많이 써야 뭘 그냥 장하게 많이 써야 뭔가 이렇게 그런가 봐.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여기는 이과 수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시험 포맷이 이 오픈북 형태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져와도 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든 도구를 활용해서 가져와. 그러니까 교과서, 책, 뭐 할 것 없이 다 가져와. 그래.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폰, 컴퓨터, 랩탑 뭐 다 가져와요. 있으면. 그래서 인터넷 되겠지?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한 단편 지식 외워서 딱 쓰는 괄호 집어넣기 같은 거 문제 내면은 너무나 허탈하겠지? 찾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 안 나오겠죠. 일단 공부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는 방식도 이거를 이거에서 한 문장 하나라도 토시 하나라도 안 까먹게 이렇게 방식을 하면 안 되겠지 이제. 그냥 대충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만 대충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노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나중에 할 때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거 어디 가서 찾으면 있어라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서 뭐라 그랬지? 하고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노트 필기를 맨날 존으라고 안 했네. 어쩔까? 검색해야지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하는데 검색해서 이런 방식의 시험 문제를 제 채택을 한 이유가 그냥 세 학기 전부터 채택을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뭐 괜찮다 나쁘지 않다 하다니 그래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일단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반영을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세상 자체가 옛날처럼 무슨 지식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지식을 선점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막 소위 말하는 학자라고 불리면서 이제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지식을 독점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없는 뭐 이상한 랭귀지로 되어 있는 책을 자기가 혼자 갖고 있다든가 또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그러한 지식 정보에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했던 사람들이 지식인으로서
자기들이 뭔가 훨씬 더 잘난 것처럼. 요즘 세상이 확 바뀌어버려. 옛날에는 교수님이 수업 중간에 하다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해오셨으면 거짓말하면 알 게 뭐야. 감히 누가 교수님한테 태클을 걸어.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5초 만에 개 털리지. 거짓말인데요 하고 검색되잖아. 그런 세상에서 왜 옛날식의 지식 전달, 취득, 습을 계속해서 호소해야만 되는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이제는 정보는 정말로 어딘지 훨씬 넘치는 정보가 우리가 사실 가용할 정보 그 이상으로 넘쳐 있는데 밖에 그것을 어떻게 잘 발췌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이런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니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는 식으로 한 번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문제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게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 내용은 전부 다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다. 수업 시간에 이 강의 자료를 가지고 다만 묻는 방식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묻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딱 보고 이것을 풀려면은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제대로 답을 내기 위해서는 검색을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갖다가 살을 붙여야 되고 그런 방식의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죠.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갔는지.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좀 힘들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시험 문제를 그래서 시험 문제 폭망했다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 시험 문제 낸 다음에 채점하다가 폭망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엄청나게 바보 같은 문제를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답안지가 예를 들어서 한 120명의 답안지를 받아서 하는데 최소한 한 15명 정도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왜? 그대로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그대로 있는 걸 카피 페이스트 할 수 해도 되는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런 문제를 내가 내면 안 되는 거죠. 뭐 인터넷 검색 허용하기로 해놓고서 절대 카피 페이스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어쩌고 안 되질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항상 허벅지를 찌르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언제나 매 학기마다 보면 최소한 한두 문제 정도는 이렇게 주관식 문제에서 나오죠. 그런 문제가 주관식 문제를 냈다면 그냥 왜냐하면 게을르니까 맨날 시험 보기 전날 낸단 말이야. 그래서 내다 보면 급해가지고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귀찮아. 뭐 어디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술을 하라라든가 그런 식으로 문제 내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그러면 간략하게 카피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거든. 그러면 나는 이거 분명히 베낀 거 알거든. 분명히 베꼈지만 어쩔 거야 이거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그건 뭐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건 제 탓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할 점은 학생들이 우려하는 점. 제가 우려하던 점은 아닌데 오픈북 테스트를 하겠다고 처음에 공표를 하니까 몇몇 학생이 곧바로 저한테 이제 수업 끝나고 찾아오더니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가 생명과학과 전공 또는 뭐 자기 친구가 대학원생 생명과학과 무슨 그런데 시험 중간에 카톡으로 야 이거 안 보니 하고 이렇게 서로 공모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하네 그럴 수도 있네 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줘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막 엄포도 넣고 뭐 파파라치 제도도 막 도입을 시키고 누가 혹시 그딴 짓 하는 거 시험 중에 걸리면 내가 무슨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 잡아내는 그런 쓸데없는 짓 그런 일이 절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자체가 아무리 저쪽에서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만큼 알지 못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수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물어보면. 그와 조금 관련된 얘기로 수업 한 번도 안 들어오다가 그냥 시험 까짓 뭐 오픈북 시험인데 하고 들어와서 시험만 보고 대충 나가겠다고 그런 전략을 택한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답은 언제나 한결같이 어떤 답이 나오냐면 그냥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냈는데 인터넷에서 분명히 검색을 해서 갖다가 붙였는데 엉뚱한 소리를 갖다 붙였네.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무슨 뭐를 묻는지를 모르고 그냥 대충 이건가? 하고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그대로 갖다가 카피 떠서 여기다 쫙 갖다 붙여놓는다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는 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 자체에 대해서 열어도 될까요? 네. 출석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제가 그래서 일단 출석 점수는 어떻게 하냐? 15주 수업인, 그러니까 시험까지 전부 다 합해서 15주 수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매주 출석하시는 거 출석 점수 0.5점. 출석은 뭐 출석기 가지고 전자 출석기 하는 거고, 오늘은 뭐 전부 다 출석한 걸로 첫날이니까 이제 간주를 하고, 그럼 그 0.5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최대 출석 점수는 5점을 절대 넘을 수가 없는 것이고, 100점 만점에 출석이 5점이니까. 그 얘기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차피 여러분들 공짜로 출석 점수 0.5점 받는 것이고, 설마 시험 안 볼 생각은 안 하겠지. 왜냐면 그러니까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럼 그 나머지는 최소한 공짜로 프리비라 그러지 영어로. 프리비가 한 몇 개 있겠죠? 최대한 10개 정도는 프리비가 생겨요. 그동안에 날씨가 이제 곧 찬바람이 불겠지만 불행하게도 뭐 좋은 날씨를 조금 혹시 여러 가지 뭐 가족 단위로 즐길 행사가 있다 할 때 이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출산을 하지 말라고 막 강요를 하지?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노보드에 이미 벌써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의 요약 PDF 파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도에 맞춰서 이 PDF 파일은 그러니까 보통의 이 전통적으로 이걸 프린트아웃 해가지고서 불쌍한 나무 껍질을 벗겨서 프린트아웃을 해 오시지만 굳이 뭐 안 그래도 돼요. 랩탑 가져와서 랩탑에 그냥 있는 이 PDF 파일을 이렇게 강의 자료라고 올려놓는 이유는 제일 큰 목적은 같은 그림을 보고서 같이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얘기할 때 그림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무슨 그림을 얘기하는 건지 뭐 그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니까 컴퓨터 같은 걸로 왜 안 돼? 당연히 디지털 미디어에 그걸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담아와서 이렇게 보면서 필기는 나름대로 따로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그것은 뭐 굳이 핸드아웃 이렇게 줬다고 해서 뭐 꼭 이걸 프린트아웃을 해와야 된다는 법 없잖아요.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공지를 할 길이 없어가지고서 프린트는 제가 직접 뽑아오긴 했지만 다음 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이렇게 담아 오시거나 아니면 뽑아 오시거나 하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뭐 이상한 그 화면이 떴었잖아요. 이거. 그게 바로 지금 이거 녹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캠으로 녹화가 되는데, 녹화가 거의 대부분의 화면은 이 슬라이드가 차지를 하고, 이 파워포인트, 이건 파워포인트가 아니지만 맥이니까 어쨌든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이제 녹화가 되면서 여기 요만큼 스페이스에 이 못생긴 얼굴하고 요게 이렇게 나와가는 그런 동영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제 이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유튜브 사이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려면 요걸 파일을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쨌든 그 변환을 시킨 다음에 요 스노보드에다가는 요 링크를 달아 놓거든요. 그럼 이제 링크를 치면 강의가 녹화된 강의가 이제 유튜브 사이트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거 믿고서 지금 이러는 거지 내가. 이거 믿고 수업 안 들어도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수업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수업의 내용을 전체로 날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 가서 따라잡으면 되는 것이고, 또 수업을 들어왔었다 하더라도 졸리지. 내가 얼마나 졸려. 그 부분을 나중에 따라잡을 수 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메인 폴더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이게 준비가 되는 대로 아마 일요일 전까지 아마 한번 첫 강의가 이제 올라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어떤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에 스노보드에서 제가 올릴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한 그 시험 족보라든가 혹시 그런 것을 올릴 때는 이제 여기다가 올려놓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수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뭐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장사항이에요. 오늘 제가 늦어가지고서 제가 제 거를 못 뽑아왔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가서 분명히 뽑아올 것이고, 이게 점심시간 놓쳐서 오실 분도 있을 것이고, 가지고 오세요. 그럼 간단하게 샌드위치, 김밥, 컵라면 문 열어놓으면 되죠. 왜 먹으면서 하면 왜 안 돼? 아, 세상에 그 극장에서도 먹으면서 보는데, 아니 그 극장 영화보다 훨씬 재미없는 강의를 하면서 먹지도 못하게 하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자유스럽게 몸이 자유스러워야 정신을 훨씬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을 그냥 이렇게 긴장을 시키면은 왜 그래? 그래서 수업 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료하고 간식을 섭취하는 거 그런 이유 때문에 권장을 하니까, 권장을 하라고 제가 무슨 뭐 여기 동네 밴드하고 무슨 결탁을 한 건 절대 아니고, 아무리 지방 경제 살리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얘기입니다. 조금 협소하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강의실이 하지만 졸린다, 불편하다, 막 그냥 미치겠다 지금 막 이렇게 모르지 따분해서 일어나서 살짝 일어나서 저 뒤로 슬슬 가서 이렇게 몇 걸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 비밀이야. 그게 얼마나 큰 꿀팁인데,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 꿀팁. 안 졸잖아 나는. 이러니까 안 조는 거예요. 졸릴 수가 있나? 그래서 아니 수업 시간에 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무슨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그 상태를 조는 스테이터스 쿠어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다만 그것이 자기의 자유 의사와 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된다. 나는 졸고 싶지 않은데 졸린다 저 인간 때문에. 그러면 일어나서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그 얘기는 중간에 화장실에 살짝 갔다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꼭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만 가야 돼. 그래서 이 자유로운 움직임 자체를 전혀 이렇게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이라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서로 생활을 합시다. 다 끝났나요 벌써? 네. 자 질문. 오늘 수업하나요? 네. 해요. 실망했어요? 수업을 하는데 한 가지 한번 제안을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수업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시간 15분 두 개의 세션을 나눠놓고 1시간 15분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한 20분 갖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15분을 하는 게 한 가지 옵션. 두 번째 옵션은 3개의 섹션을 나눠서 50분, 50분, 50분. 옵션. 어떤 게 좋을까? 둘 다 똑같아요. 끝나는 시간은. 그러니까 어차피 수업 자체는 시간은 똑같은데 이거를 좀 길게 늘려서 1시간 15분씩 두 섹션에 나누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20분씩. 아니면 그것도 10분 쉬고서 더 빨리 10분 좀 일찍 끝나볼까? 정말? 그러시든가 뭐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1시간 15분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겨우 10분에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하면서 10분 일찍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도 수업을 나갈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토요일을 만나면서 뭐 첫 수업 뭐 어차피 오늘 그거 한다고 뭐 큰 지장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왕 왔는데. 그래서 첫 챕터는 주로 전부 그러니까 생명에 관해서 이제 모든 생물학 교과서를 보면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주제 자체가.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뭐냐, 살아있지 않은 것 같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영어로만 된 책이긴 하지만 영어로 된 이거 미디어더라고 보니까 BBC에서 방송을 해서 만드는 DVD가 있는데 Wonders of Life라고 브라이언 콕스라는 이 내레이터가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정말 좋더라고.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짜로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이 생명이 뭔지에 대한 명쾌한 사실 해답을 생명과학자들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물리학자 같은 슈레딩거 같은 유명한 물리학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 화두 자체가 요즘 이제서야 생명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그런 추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 전체를 나가면서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새로운 뭐 이런 게 나왔다더라 뭐 하는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시험 내용이라든가 강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옛날에 어떤 인문학 같은 것처럼 옛날에 어떤 하나의 이미 설립이 된 확립이 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곱씹어 나가면서 그것을 확대 발전이라는 게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퀄리티를 이렇게 코스메티컬리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쌓여 나가는 10년 전엔 전혀 모르고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이제 거의 화두가 되어버리는 일상생활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새로운 발견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전혀 과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상생활을 사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논의를 하려면 일단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의 이 토대 위에다 계속 얹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체가 그래요, 이 과목 자체가. 그래서 이 과목에서 이 분야에서 지금 직을 여기다 몸을 담고 계시는 분이라도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뭐 한 1, 2년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밖에 안 하고 옛날에 했던 그것을 그대로 거기에 안주하고 계시면 하고 못 따라가는 그런 판이거든요. 생명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내용적으로 이제 조금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제 잡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내용이라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사실 제 잡이죠. 그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노벨상을 받은 대가들의 혹시 그런 분들의 강연을 들을 자리가 있어서 초대해서 들어보면 그분들의 강연은 되게 쉬워요. 희한하게. 뭐 이렇게 쉽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대가기 때문에 그 정도 이 내공이 쌓여서 그 경지에 오른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런 잔챙이들은 일단 지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일단 뽐내고 싶은 그 욕망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막 하다 보면은 강의 내용이 뭐지 저거? 하고 어려워져요. 이게. 그래서 대가가 달래 대가가 아닌 건데 이미 그 통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전곡을 찔러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획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대가의 경지에 내가 오르겠다는 감히 그런 지금 꿈을 가지고 있지만 해봅시다. 자, 생명이란 것을 사실은 정의한다는 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생명을 정의하려면 뭐 어떤 생명과 생명이 아닌 어떤 두 개의 크라이티리아를 딱 비교를 해가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정의를 이것이 생명이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할 때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두 가지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누구도 이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대충 그냥 알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꼭 그렇게 모든 걸 다 정의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살아있는 것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살아있지 않은 것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지만 살아있는 것에서만 발견되는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나열 정리해서 쫙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쟤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영어로 컴프로마이즈를 하는 것이 이게 언제나 모든 생명과학 생물책의 첫 챕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7가지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7가지.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되겠다. 하나. 절대 일단 이 수업의 시험 보는 방식상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그게 목적이 절대 아니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살림살이에 그렇게 도움이 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래? 생명체의 공통적 특성이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이야? 일단은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럼 이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측면에서 하는 식으로 대사작용? 뭐야? 그 다음에 왜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이런 소위 말하는 대사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의 이 챕터를 모든 다양한 수많은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깊이 계속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가지고서 계속 깊게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 이렇게 세분을 해가지고서 분야를.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얘기고 또 지금 저는 이렇게 이것을 7가지라고 이렇게 일단 소위 말하는 우리의 교과서를 근본으로 해서 7개를 발췌를 했지만 또 다른 책이나 또 다른 전문가한테 이것을 같은 질문을 한다면 똑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이것이 7개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릴렉스 하면서 그래?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정교한 구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시작할 때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특별한 거 있나?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인데 살아있지 않은 이런 돌멩이에 비해서 좀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제 일단 생각해보자 할 때 화학 물질에 전부 살아있는 것이나 살아있지 않은 것이나 똑같은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화학 물질은 뭐냐? 원소라고 하는 일단 화학 물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 단위 화학 물질의 가장 작은 알갱이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알갱이가 있지만 물리적인 성질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작은 단위 입자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원소들로 전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역시 어떤 특별한 원소로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살아있지 않은 그 다음에 이거 복잡하잖아.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 이것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뭔가 조금 다른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이 지금 이 생명체에 연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동일한 종류의 화학 물질, 원소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무생물이나 생명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원소가 지구상에 지금 현재 막 실험실에서 합성을 해놓은 원소까지 다 합하면은 한 118개 정도의 서로 다른 원소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한 92개 정도가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이지만 92개, 118개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숫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몇 개의 특이적인 원소들이 주로 풍부하게 생명체에서는 이제 발견이 많이 됩니다. 이 원소 기호를 각각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알파벳으로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때 화학을 만약에 안 들었으면은 이것을 전혀 처음 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C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탄소를 지칭할 때 탄소, 카본이라고 하는 그 탄소의 원소 기호이고 H는 수소, 하이드로젠, 수소, 그 다음에 O는 옥시전, 산소, 그리고 N은 뭘까? 질소, S는 황, 설퍼라고 하는 황, 그 다음에 P는 인이라고 하는 파스포러스라고 하는 인, Mg는 매그네슘,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칼륨,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칼륨 맞는데 문제는
칼륨이라고 발음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 문제지. 칼륨 하면 외국 나가서 약국 가서 칼륨 한 봉지 주세요. 그럴 일은 없지만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국제적으로 이것을 공통적으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포타슘이라고 부르기로 해서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것을 이 K라고 쓰는 예는 옛날에 이것을 독일 과학자들이 처음에 해서 한 것인데 그 이후에 모든 주도권은 저쪽 영미권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부들 포타슘이라고 발음을 해요. 포타슘.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거 염화칼륨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저는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물학이라는 것을 이제 용어 자체가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미국 가서 처음으로 생물학을 영어로만 이제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 돌아와서 한 10년 전쯤에 돌아왔는데 꽤 고생했어요. 처음에 한국말로 이게 뭐지 하고 막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막 그래서 하다가 영어로 하다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강의를 하다가 아유 뭐지 이게 어떤 용어가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고 속으로 볼 때는 저 인간 좀 괜히 쇼하네라고 할지 모르면 정말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포타슘 클로라이드라고 이제 쉽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거 소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듐 클로라이드인데 나트륨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소듐과 포타슘이 이런 식으로 이 소듐 포타슘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들이 전부 전 세계적으로 다 공인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저희가 됐는데 아직도 이제는 한국에서도 교과서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것을 소듐 포타슘으로 부르기로 개정이 아마 돼 있을걸요. 지금은 뭐 그 정도의 약간의 작은 상식 미팅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미팅 나갔을 때 뭐 누군가 칼륨 어쩌고 아유 무식하게 아직도 칼륨이라 그러세요. 뭐 그 정도로 써먹을 수 있는 정도. 별거 중요한 건 칼슘, 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여기에는 요 박스 안은 요 원소들이 제일 가장 큰 가장 풍부하다라고 할까 어번던트하게 이제 생명체 물질을 이것들이 그러면 지구에서 이것들이 가장 흔한 물질이라면 그건 아니거든요. 지구 자체로 딱 보면은 얘네들이 그다지 그렇게 가장 물론 이 수소하고 산소는 물론 대기 중에 가장 질소를 포함해서 가장 풍부한 물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것들이 우리 몸 안에 흔하기 때문에 여기 축적이 돼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이 무슨 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 적이 있을 법한 주기율표라고 하는 이 모든 원소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일렬로 세워가지고 쫙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보면 생명체에서 풍부한 여러 가지 원소들이라는 건 주로 요 윗부분에 나와 있는 일부 원소들이 주로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누구를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생명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누굴까?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 이 친구. 탄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원소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럼 원소라면 생명체는 전부 무생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에이 설마 사람 더더군다나 특히 사람인데 특히 사람은 뭔가 특별한 원소가 사용이 됐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람이나 바퀴벌레나 다 똑같이 거의 아까 보여드린 그런 원소들 중에서 그런데 특히 이 구성일 때 요것이 좀 고유한 무생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있었던 해답이 혹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야 원소들이 예, 특별한 게 있긴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유기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뭐지 이게? 일단 유기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지. 유기라니? 유기물질? 유기화학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그래서 유기라는 물질이 뭐죠? 연결? 뭐 맞는 얘기예요. 연결. 왜 연결이 유기물은 무기물보다 훨씬 더 징그럽게 많지. 복잡하지.
왜 그럴까? 유기물의 정의가 일단 뭡니까? 농약 안 친 거? 그건 아니지. 유기물의 정의. 이거야, 이거. 탄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유기물이에요. 왜 이걸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유기, 영어로 얘기하면 올게닉이라고 하는. 왜 유기라고 했을까? 올게닉. 이 올게닉은 어디서 나왔을까? 올게니즘이라고 하는 생명체에서 나온 거예요. 아, 생명체를 보니까 살아있는 물질에서는 희한하게 탄소가 줄줄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물질들이 많더만,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해요. 생명체하고 뭔가 결부가 있는 그런 것을 시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얘기는 탄소를 포함하고, 그런데 이제 유기물 중에서도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유기물로 쳐주지 않는, 불행하게도 억울하게 하는 물질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거예요. 분자식을 함부로 보여드려서 미안하지만 이거 뭐죠?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탄소가 있으면서, 탄소는 메두사처럼 팔이 4개예요. 탄소가 이렇게 산소 2개를 서로 팔로 연결을 하고, 여기서 지금 2개 선을 그은 게 이것들이 제가 서로 이런 원소들끼리 결합을 한 본드야. 이게 본드. 원소들끼리 그냥 혼자 솔로로 다니는 원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원소들은 서로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평생을 같이 다니려고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다니거든. 그것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결합이 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접착제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본드, 화학 결합을 하려면. 그럴 때 그 결합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종류의 결합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실선으로, 원소들끼리의 실선을 그어가지고서 이게 결합이 된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로 간주를 하고, 그러지 않고 그 나머지 주로 대부분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훨씬 복잡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이미 선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탄소 하나 더 들어와. 그래서 그 탄소가 또 4개의 팔을 뻗어가지고서 아무나 와. 해서 거기에 각각 하나씩 줄줄이 사탕으로 또 화학 결합을 하고 하는 식으로 탄소는 계속해서 이것을, 여기에 몇 개의 탄소가 있다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뱀처럼 또는 둥그렇게. 그래서 탄소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 원소들이 솔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개가 결합이 되어가지고서 큰 복잡한 물질, 그것을 만들고자 하면은 반드시 누구를 초대를 해야 돼? 탄소를 초대해야 돼. 탄소를 끌어들여와야 탄소가 알았어, 이리 와, 내가 해줄게, 이 오빠가. 그래서 딱 결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가 하나 들어왔다. 그 중간에 또 연결을 누가 시키지? 할 때 탄소 또 하나 와. 그래서 탄소가 딱 들어와서 4팔을 또 딱 벌려가지고서 이쪽에는 수소 너와, 저쪽에는 뭐 인 하나 들어올까? 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탄소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면서 이것이 쭉쭉쭉쭉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물질을 만들고 싶다? 탄소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고분자 화합물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유기물질이라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유기고분자 화합물, 이것은 생명체 안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자, 유기고분자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유기고분자 화합물.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피자? 짜장면? 맛있겠다. 자, 그런 것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 물질, 근원, 원료가 뭐지?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아주 대표적인
유기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되게 복잡해요. 덩치가 크죠. 일단 고분자 화합물이니까 복잡하고 큰 물질이라 해야지. 당연히 탄소는 많이 들어가야 되고. 탄수화물이 첫 번째. 그래서 유기 고분자 화합물, 생명체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 유기 고분자 화합물은 네 가지 그룹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룹이 이 탄수화물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까? 단백질. 단백질이 또 다른 유기 고분자 화합물의 이 그룹을 형성해서 그 단백질이라는 이 타이틀 아래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다른 단백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 있습니까? 또 지방, 지질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수분? 수분은 물이니까 H2O니까 이거는 무기물이겠지. 네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까지 다 지금 맞췄어. 나머지 한 가지.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이 몸, 세포라고 할 때 세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물질인데. 응? 뭐라 그랬어요? 철? 아이언맨인가 보지? 가장 중요한 비타민은 글쎄 뭐 있으면 좋고 하지만 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럴까? 정말? 이 세상에서 난 이게 제일 중요한 물질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DNA 중요하죠? 왜? 여러분들의 유전 물질이잖아. 혹시 이건 또 들어봤어요? RNA라고? 이게 서로 사촌간인데 DNA하고 RNA 이 두 가지가 이걸 들어봤는지 몰라. 조미료 뭐죠? 조미료는 뭘 만들지? MSG가 아닌데 MSG는 핵산 조미료라고 그러죠. 핵산 아닌가? 어쨌든 요 DNA하고 RNA를 우리는 핵산이라고 하는 이 고분자 물질 요 그룹에 들어있는 두 개의 구성원입니다. 핵산. 영어로 이것은 nucleic acid. 그대로 갖다가 번역한 거예요. 핵산. 그래서 맞아요. nucleic acid 딱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번역하지? 핵산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핵산 DNA하고 RNA 두 가지가 이제 핵산에 들어있는 것인데 요거 네 가지 종류의 유기 고분자 화합물질들이 전부 우리 몸 안에 즐비하단 말이죠. 왜? 그러니까 그것들이 뭔가 중요한 기능을 하겠지. 그것들이 필요한 거지. 생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어쨌든 이 유기 고분자 화합물을 애써서 많이 만들었고 이 생명체 안에서는 그러니까 유기 고분자 화합물들을 생명체 안에서만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물질로만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출발점은 똑같이 이 원소들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생명체 안에서는 이것들을 훨씬 더 복잡한 이런 고분자 화합물질로 만들어 놨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전부 이건 시커멓게 연탄재들처럼 각각에 있는 기호들이 부호들이 하나의 물질, 원소라고 해도 좋고 물질이에요. 죽어있는 상태죠. 살아있지 않은 상태, 죽어있다기보다 살아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 생명체의 모든 첫 번째 출발점은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모든 생명체의 출발 단위입니다. 네? 기본 단위. 일단은 세포를 형성하려면 일단 뭘 해야 되지? 금 그어야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짝 하고 있어요. 금 딱 그고 여기 넘으면 죽어하고 이렇게 딱 하듯이 금을 긋는 그건 뭐죠? 세포 막을 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 일단 세포라는 것을 일단 선언을 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신성한 살아있는 세포다라고 했을 때 왜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그 세포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구억을 딱 쳤어 그 안에 포함이 된 물질들이 똑같은 물질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해지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상하게 배열을 해가지고서 막 이것을 우리는 유기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불러도 좋고 저는 특별하게 여기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그러한 정교한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명체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한 복잡한 구성 자체가 이제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한다. 예. 그러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할 때 세포를 일단 만들려면은 일단 집에서 오늘은 한번 집에서 내가 직접 요리 대신에 세포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세포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려면 별의별 게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첫 출발점을 세포를 만들고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선을 그어야지. 금놈은 죽어 이제부터라고 하느니. 그래서 세포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두 요소라고 할 때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유전 물질, 지금 우리가 DNA라고 알고 있는 유전 물질, 이 두 개가 어쩌면 세포를 일단 만들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개를 처음에 갖춰야 될 그런 요소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세포막은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 주길래 일단 세포막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포막은 무엇이냐 하면은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지방이에요, 지질. 그러니까 이제 방수막이지. 지방이라는 얘기는 뭐지? 일단 성질을 딱 해서 물하고 잘 안 섞이는 것들은 전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명체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일단 처음에 탄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지구에서만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우주 밖으로 또 다른 우주에 밖에 있는 새로운 행성의 생명체를 찾아서 막 탐사선이 갈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뭐냐면 물의 존재예요. 물이 무슨 지구에만 이렇게 고유하게 우리가 축복받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주가 처음에 빅뱅에 의해서 탄생을 할 때 일단 가장 먼저 출발점의 이 원소가 수소거든. 좀 있다 보면 산소 금방 만들어지고 이 핵융합에 의해서 전부 계속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는 어차피 어느 우주에 가든지 간에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금방 물을 만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물은 원래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디 가나 흔해 빠진 물질일 수밖에 없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흔해 빠진 물질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된 거지. 그 물 안에서.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그런 태생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물하고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관계를 이미 설정을 해놔야 돼, 자기가. 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일단 습득을 한 다음에, 왜냐면 세상 도처에 깔린 게 물인데, 물하고 어떻게 교감을 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생명체는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세포막이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 때 요 보호막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좋아. 일단 막을 이렇게 딱 쳐놓으면은 그 전까지는 여기에 있던 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열악한 환경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일단 이 막이 쳐지면 이 안에서 드디어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도 그동안 꿈꿔왔던 새로운 의미 있는 화학 반응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옛날엔 화학 반응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금세 저기서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누가 낚아채 가버리고 하는 식으로. 그게 안 되는데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부터 뭔가 좀 필요한 의미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이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다 막을 쳐야지, 보호를. 그 막을 치는데 가장 이상적인 물질은 지질로 되어 있는, 왜? 물을 막아주니까. 코팅을 해주는 거지. 물을 막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방수가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바깥쪽에도 전부 물이고 안쪽에도 전부 물인데 그 안을 이렇게 쳐주는 어떤 보호막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다 끝내기는 안 돼. 일단 여기서 쉽시다. 10분 쉬고 12분이니까 사실은 거의 한 5분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5분에서 일단 10분 후에 25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